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급 비밀 공격. 2. KF-21 가장 무서운 버전. 3. GDP가 절반으로 줄었다. 과거 KF-21이 아직 정식 명칭을 부여받지 못해 KF-X라고 불리던 시절, KF-21의 무장을 두고 많은 비판이 일었을 당시의 말들입니다. 그 중심의 핵심은 부족한 미사일 무장이었는데요. 처음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허가받지 못했고, 나머지 무장도 독일제 타우러스를 빼면 전부 구식인데다 그나마 달 수 있는 미사일의 종류도 적어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봤자 날아다니는 깡통에 불과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은 국산 무장을 개발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기도 어려운데 군사 강국들만 가능한 전투기 무장까지 국산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냉소했습니다. 또한 만들어봐야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닥다리가 나올 것이라며 국외를 비롯한 국내군 관련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을 비관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만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산 무장의 생산 단가가 낮을 리가 없으니 예산까지 낭비할 게 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군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첨단 무기들을 속속 공개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실물 테스트기까지 공개되면서 국내외 언론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워했는데요. 이에 따라 KF-21 보람의 무용론이 순식간에 사고라들었습니다. 보람회가 산삼 이상으로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보람회에 달릴 미사일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술 마신 고난 끝에 마침내 성공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창이 되어줄 KF-21 보람회의 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 개발 초창기 KF-21을 도입하는 것이 아무 쓸모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이유로 KF-21 개발이 타당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2022년 7월 19일 오후 3시 30분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이 모든 비판이 결국 기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아직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KF-21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KF-21에 장착할 무장이 문제입니다. 원래 KF-21에는 AIM-9X 사이드 와일더와 AIM-120CD 등 미제 공대공 무장이 통합될 예정이었습니다. 전시에 미국의 미사일 재고를 공유할 수 있고 KF-21을 수출할 때 미제 미사일을 사용하는 세계 여러 국가에 별도의 탄약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어필하려던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 미제 미사일의 무장 통합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KF-21의 미제 무장을 통합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KF-21이 달 수 있는 무장은 KGB GBU, 12페이브 웨이 JDAM처럼 복잡한 통합 절차가 필요하지 무장 몇 가지와 이름은 공대지 미사일이지만 현대전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HM-65 매버릭, 아직은 쓸만하나 곧 구식무기 취급을 받을 HM-84 하품만 남게 됐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엔진 2개 달린 FA-50을 만들려고 8조 원을 쏟아붓느냐며 개발진을 모욕했습니다. 현대의 전투기가 추구하는 것은 멀티를 전투기입니다. 즉 제공우세 확보, 전장 차단, 공대한 타격, 근접 항공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미들급 다목적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 개발한 전투기가 오직 지상 공격만 가능하다면 수백억 원을 들여 구입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발진이 KF-21에 탑재할 수 있는 여러 무장의 개발 계획을 연이어 공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MBDA 미티어와 함께 사용할 국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ICBM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3승 단계 요격 미사일, 타우러스 미사일을 압도할 것을 목표로 개발된 한국형 잠사점 공대지 미사일 천룡, 레이더 잡는 미사일인 대방사 유도탄, 초음속 대함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한국이 개발할 수 있으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무기의 개발을 대중에게 알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국산 공대지 미사일 3종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KF-21 개발 초 참기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고 있던 KF-21의 공대지 무장은 1호키로 개조된 항공폭탄과 HM-65 매버릭, 그리고 KEPD-350 파우러스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이 무장으로도 충분히 지상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미사일 타우러스는 외산인지라 보라매가 무장할 만큼 충분한 수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우리 군이 도입한 타우러스의 발달 단가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범터기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마저도 당시 경영 위기를 겪던 타우러스사를 압박해 가격을 거의 반절로 깎아내린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타우러스는 비쌌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당시 도입 예정이었던 미국의 JASSM 미사일을 도입했다면 발달 30억 원을 냈어야 했으니 이는 확실히 예산을 알차게 썼다고 칭찬해야 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우러스 미사일은 외산 미사일입니다. 한 번 쏘면 그만인 미사일인데다가 일정 간격으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비 소요 금액도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이 보유 중인 KEPD-350 타우러스 미사일의 숫자는 약 260발입니다. 보유량이 260발만 이유는 국군이 유사시 북한에 위치한 700여 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때 공군에게 할당된 250여 개의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량이 250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미사일이라도 100% 명중률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미사일을 운용하는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장비가 오작동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의 방어력이 예상보다 우수해 목표를 파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군의 분석에 따르면 오발 등 여러 문제를 고려했을 때 최소 600발의 미사일이 있어야 250개의 핵심 목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군이 확보한 260발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는 군이 요구하는 수요를 전혀 충족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KF-21 120대가 도입되면 타우러스 미사일을 달 수 있는 전투기가 59대에서 179대로 늘어납니다. 이래서야 출격 한 번이면 장거리 미사일이 모두 소진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지면 황당하게도 대당 최소 700적 원이 넘을 KF-21이 쓸 수 있는 지상 공격 수단은 구식 HM-65 매버릭과 유도폭탄만 남습니다. HM-65 매버릭은 1970년대에 개발되어 걸프전에서 크게 활약한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한때 근접 항공 지원 분야에서 최강의 공격기로 명성이 드높았던 A-10 선더볼트 공격기의 주력 무장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후기형조차 최대 사거리가 20km를 겨우 웃도는 수준에 불과해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게 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천수만 기의 방공포가 있는 한반도 북부에서 이런 저공비행은 자살행위입니다. 질은 낮으나 엄청난 숫자의 방공무기가 도배되어 있어 완전 스텔스기인 F-35조차도 함부로 저공비행을 할 수 없는 마구리, 바로 한반도 북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KF-21에 적절한 무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KF-21은 최강의 4.5세대 기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공대지 무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타우러스의 역할을 대신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을 개발한 것인데요. 철룡은 타우러스 도입 과정에서 절충교역으로 습득한 기술을 이용해 개발됐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여러 무기와 함께 철룡 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 영상 0대중에 공개되면서 개발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철룡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면서 동시에 경량화에 성공해 타우러스보다 100km 더 긴 600km의 사거리를 확보했는데요. 이 정도면 대전에서 출격한 우리 전투기가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둘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탄두 중량은 바뀌지 않아 수십 미터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적의 제합병할 거를 파괴하는 타우러스의 막강한 이력을 그대로 갖췄습니다. 1차 양산 발달 가격은 타우러스와 비슷한 20억 원 내외인데요. 그러나 국산이라 국부 유출이 없고 수출이나 추가 생산을 통해 단가 하락이 가능합니다. 또 유지 보수와 전시 추가 생산에서 큰 이점을 가집니다. 군은 2031년까지 1차 양산분 210발을 확보한 뒤 문제가 없다면 추가 사업으로 필요 수량인 600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 이상이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핵심 표적 700개 중 공군이 책임져야 할 핵심 목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KF-21의 양산이 마무리될 2032년까지 KF-21에 탑재할 충분한 수량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룡 미사일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원본인 타우러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느리다는 것입니다. 천룡과 타우러스는 강력한 뱅커버스터 미사일이고 은밀성 역시 상당하지만 고도의 기동성을 위해 설계된 순항미사일답게 속도가 느립니다. 음속에 살짝 못 미치는 마하 0.9의 아음속이 최대 속도인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미사일로는 북한이 나름 최신 미사일로 방어하는 평양 중심지나 핵시설, 그리고 중국의 북부 전구가 운용할 첨단 방공망을 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강력한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적 방공망을 단숨에 돌파해 적의 제일 중요한 시설을 처부술 참수 병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무기의 특성상 무게가 상당한 데다 그 자체가 기밀이라 타국의 전투기에 무장을 통합시킬 수 없으므로 사실상 KF-21 보람의 전용 무장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빈칸 통소리를 듣기에는 우리의 KF-21 너무 우수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선 두 무기만으로는 KF-21의 성능을 100% 활용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KF-21을 그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실어 나르는 미사일 캐리어로 사용하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인데요. 즉 스텔스 설계를 갖춘 고가의 스텔스기가 투입될 만한 임무에 쓰일 적절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내놓은 해답은 대방사 유도탄 11입니다. 대방사 유도탄은 적의 레이더가 쏘아내는 전파를 추적해 적 레이더를 파괴하는데 레이더 미사일의 일종입니다. 대레이더 미사일은 공군이 적지에 침투하기 전 적의 방공망을 파괴하는데 꼭 필요한데요. 우리 군에서는 미들급 KF-16 전투기가 HM-88D HARM 미사일을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KF-21이 KF-16처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라는 것을 고려할 때 KF-21에 사용할 때 레이더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KF-21 블록 3 같은 완전한 스텔스기가 대레이더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기습적으로 일시에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이 개발 중인 대방사 유도탄의 경우 미국에서도 최신 사양만 HM-88E AARGM과 이를 개조한 AARGMER-42 정도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지금까지 KF-21에서 운용될 여러 국산 무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KF-21이라는 단순한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국산 무기와 연계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깃틀이 될 대들보를 개발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직후부터 대만 내 현지 언론은 물론 수많은 주요 외신들에서는 연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만 전역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자 최근 대만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TSMC의 주문이 줄 취소, 나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그간 TSMC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왔던 주요 기업들에서조차 TSMC 내의 주문량을 급격하게 줄이고 삼성전자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고객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최근 TSMC가 1나노 양산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며 다시 한번 자국의 반도체 실드를 강조해 국제사회에 대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온갖 노력을 쏟아 있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대만 내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의 폭로로 인해 오히려 삼성과의 초격차 전략에 대한 격차가 더욱 벌어진 아이냐는 분석이 나와 주요 고객사들의 이달이 가속화되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만 내에서 국가 마비론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자국의 약점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벌써 반토막이 나버린 대만의 경제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홍콩 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향후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 전쟁 준비 태세를 강조하며 나섰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심지어 이는 중국 공산당이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 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 헌법보다도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공산당 지금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3년임을 확정지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하며 본격적인 대만에 대한 침공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정 내용 가운데 대만 독립의 결연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부분에 대해 얼토당토하는 자의적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대만을 무력 침공해서라도 통일을 이룩해 내겠다는 선포와도 같은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SCMP는 당대회에 보고된 또 다른 보고서를 인용해 시 차량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향후 중국군이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극단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중국 측의 엄포가 그간에도 수도 없이 있어서 왔던 도발의 수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미 해군 참모총장의 충격적인 분석이 잇따랐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최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충격적인 분석을 전해 엄청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무려 수개월 전부터 매우 정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해냈던 미 정보부가 분석해낸 정보력이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실제로 도래하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일 중국 시보 등 대만의 주요 언론들에조차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 INDSR 휘세워요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그렇지 않아도 공포에 질려있는 대만인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특히 휘 회장은 이미 중국과의 전쟁을 기정사실로 상정하고 앞으로 대만이 전쟁에 대비하되 아직은 전쟁을 먼저 도발해서는 결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간 대만이 반도체 실드 하나만을 믿고 전쟁 대비에 극도로 소홀했기 때문에 당장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의 도움이 있더라도 최악의 경우 패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괴멸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처럼 쏟아지는 중국과 관련된 비관적 전망치들보다도 더욱 대만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연일 쏟아지기 시작한 충격적인 분석들로 인해 최근 들어 대만에 진출해 있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대만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만 내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침공 우려가 날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대만에서 발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최근 주재원을 미리 대피시키고 사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 대만 전역을 더욱 불안감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9에서 28일 대만에 진출해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대기업 50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무려 절반에 달하는 46% 23곳의 기업들이 유사시 대만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한 것이었죠. 협력사에 미칠 영향과 루머 피해 등을 고려해 개별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자 부품 14개사, 소재 화학 5개사, 금융 4개사, 무역 5개사 등이 이번 조사에 응했다고 니케이는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일본계 금융기업이나 유럽 에너지 기업 등 4곳 8%는 이미 유사시 계획 수립이 끝난 것으로 밝혀져 더욱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은 이미 주재원이나 가족 대피 계획뿐 아니라 사업의 지속 방안 등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낸 상황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현재 대만 내 유사시 대응안을 마련 중인 기업은 38%에 달하고
42%의 기업들 역시 유사시 전략 마련 여부를 신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만에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대기업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매우 높게 분석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에 따라 자국 사업에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을 끝냈다는 것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항공권 사전 예약을 꼽은 기업이 매우 많았고, 이니 주재원과 그 가족들을 대피하기 위해 1년간 유효한 일본행 항공권을 확보한 금융기업도 있을 정도이죠. 실제 대만에 약 300명의 직원을 둔 일본의 대형 소재 기업은 또한 기존 대만에 위치한 서버 데이터를 이미 자국으로 옮기고 있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대만에 있는 기술 관련 서류들을 어떻게 파기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기업의 응답도 나왔습니다.